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그 두 번째 시간. 오늘부터 우리는 대단원,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자연환경이 인간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세계의 곳곳의 지역들은 실제보다 더 작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일부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선도해서 움직이고 있는 7개 나라를 우리는 G7이라고 합니다. 이 G7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G7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G20 국가 묶으면 총 27개 나라죠. 이 27개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GDP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G7과 G20 합해서 27개 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73.5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 어떻게 어떤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번영하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문명은 왜 몰락하고 지배당해서 지금 현대사회에 이와 같은 불균형, 불평등이 만들어졌는지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의 연속인 역사의 흐름, 그리고 현재의 불평등한 세계 권력, 부의 분포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 총균세는 지리적 환경 조건이 지난 13,000년간 전 세계인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침략합니다. 이때 데려갔던 병력이 약 160명 정도 됩니다. 이에 맞서 싸운 잉카 제국 황제 아라우알파의 병력은 8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 스페인의 피사로는 8만 명의 병력, 500배의 병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500배의 병력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유럽인은 이 탐욕 이외에도 잉카 제국을 침략했던 가장 큰 원동력, 탐욕 이외에도 잉카인들에게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총과 새로 대표되는 앞선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잉카인들은 처음 듣는 엄청나게 큰 총소리에 놀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을 탄 사람들을 보고 와, 이게 무슨 괴물이 다 있나 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잉카에는 작고 귀여운 우리 친구 라마는 있었지만 말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스페인들은 전의를 잃고 상실하는 잉카인들을 철제 무기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사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스페인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잉카인들이 가지지 못한 균에 대한 면역력을 스페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년두 장티푸스, 홍역 같은 병들이 이 스페인 사람들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왔고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95%가 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잉카 제국은 이 총, 균, 쇠에 의해서 정복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균, 쇠는 문명의 흥망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잉카인들은 이 총균, 쇠를 가지지 못했고 왜 넓은 세계에서 특정 지역에 자리 잡은 문명, 그 사람들만이 총균, 쇠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서고 정보를 통해서 발달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원전 만년 전에 농업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큰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농업의 시작으로 생긴 차이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총균세를 이용해 다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그 결과 지금까지 문명의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이 구분되었습니다. 농업 문명이 가장 먼저 빠르게 시작되었던 지역은 지리적 자연환경이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지리적 자연환경이 농업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농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류는 주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해왔습니다. 수렵과 채집 생활하던 인류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이 사냥과 채집 활동에 매달려야 했고
어떤 날은 사냥에 성공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떤 날은 사냥에 실패해서 채집한 식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쫄쫄 굶어야 됐어요. 사냥과 채집할 식량이 주위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정착 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불편한 일상이, 위험한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갔습니다. 농업이 시작되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잉여 식량이 생산되면서 직접적으로 농경 활동에 매달리지 않아도 나가서 밭을 내고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관료라든지 기술자, 군인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 집단이 커지면서 힘을 가진 우두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사회 지배층이 생기고 계급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배층에게 이 권력들이 집중되고 중앙 집권화된 정치 사회가 발달했습니다. 식량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면서 기술적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더 큰 발전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는 문자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반대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집단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큰 변화들을 누리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뒤처져 갔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농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기후가 농경에 적당해야 되겠죠. 또 적당한 야생식물을 개량하여서 작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농경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은 유라시아 대륙이었습니다. 작물화에 적합한 식물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동서로 긴 대륙의 모양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런 농경 문화, 농업 문화의 전파가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농업의 또 한 가지 형태인 목축, 이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위해서도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축을 기르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고기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맛있잖아요. 이동수단으로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짐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으로도 역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도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퀴를 이용한다면 그 효용은 훨씬 더 커지겠죠. 모든 동물이 가축으로 길들이기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가축으로 길들이기 적당한 애들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성격이 온순해야 될 거예요. 가축 길들이다가 사람이 잡아먹히면 그거 참 곤란하잖아요. 또 성장 속도 역시 적당해야 합니다. 인간이 활용하기 적당한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20년, 30년 이상이 걸린다면 그거 참 곤란하겠죠. 또 식량 생산에 있어서 효율도 좋아야 합니다. 먹는 양은 막 이만큼 먹는데 그에 대비해서 나오는 식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그다지 좋은 가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축화에 유리한 길들이기 쉬운 종들은 주로 유라시아 대륙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농경에 유리한 종들 역시 유라시아 대륙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는 농경에 적합한 종 그리고 가축으로서 길들이기 적합한 종 모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가축과 함께 생활해온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이점 외에도 그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그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구대륙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병을 얻고 많이 죽어나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그러한 면역력을 충분하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메리카 신대륙에도 가축화에 적합한 동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는 라마를 가축화해서 사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대륙에 비하면, 유라시아 대륙에 비하면 그 가축화를 할 만한 동물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자, 이제 대륙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지구상의 대륙에는 동서로 긴 방향의 대륙도 있고 남북으로 긴 방향의 대륙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륙의 방향이 지역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또는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되어 있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기후대를 이동하는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하게 느낄 것이고 반대로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사막이 나왔다가 기후가 계속 변화한다면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비슷한 기후대에 있는 지역들끼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기후는 위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도를 따라서 큰 틀에서 비슷한 기후가 분포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동서로 긴 형태의 유라시아 대륙은 이동 과정에서 비슷한 기후대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동과 교류에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활발한 이동과 교류는 새로운 물건과 아이디어를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활발하게 이동시키고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화약 같은 경우는 종이, 나침반과 함께 중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발명품입니다.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또 유럽의 새로운 문물들 역시 중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메리카 신대륙은 남북 형태로 긴 형태의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명 간 교류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후대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미의 잉카, 그리고 중미의 마야나 아즈텍, 북미의 원주민 사이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다른 문명의 발명품이나 가축화된 동물, 새로운 작물화된 식물 등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은 자연스럽게 점점 느려졌습니다. 뒤처져 갔던 거죠. 정리하자면 농경과 목축을 포함하는 농업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이동과 교류에도 훨씬 더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유라시아 대륙, 결국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이 유라시아 대륙은 크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이 유리한 자연환경 조건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유럽은 같은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자본주의 발달의 시작으로 해서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기술과 결합해 시너지를 폭발시키면서 더 빠른 발전을 가져왔는데 왜 동양이 아닌 서유럽에서 이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는가? 서유럽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발달 역시 서유럽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나라는 대여섯 개 정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북유럽 국가들이었는데 이들 국가 모두가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서로 뭉치기가 힘든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은 프랑스와 피레네 산맥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탈리아는 그리고 그리스는 반도 국가입니다. 영국은 그냥 섬이고 북유럽은 너무 사이드에 가장 늦은 자리에 빠져 있어요. 독일은 라인강으로 프랑스와 또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단절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은 분열과 경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큰 힘을 위해서 외부 세계로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더 빠르게 시작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북쪽 베이징부터 남쪽 광저우까지 대부분 평원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중앙 권력의 지배력이 지방까지 쉽게 미칠 수가 있었고 항상 내부 통일을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여러 지역으로 분열된 분열기가 있긴 했지만 이런 분열기일 때마다 항상 가장 큰 목표는 내가 나머지 애들 싹 다 정리하고 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였지 세계 정복 하겠다, 외부로 크게 진출해보겠다 이런 목표는 별로 없었어요. 결국 외부 세계로의 진출과 정복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추진력, 새로운 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서유럽 문명에 중국은 추월당하게 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이 두꺼운 총균세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현재 세계의 불평등한 권력 분포, 부의 분포라든지 힘의 분포, 이러한 권력 분포는 서양인의 우월한 유전자, 그리고 뛰어난 지능, 강인한 신체, 생물학적 차이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절대 아니고 처음 스타팅 포인트, 문명이 시작된 지점에 주어져 있던 자연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가 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